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분 PD 한 PD입니다. 저의 열렬한 구독자들은 오늘 이 시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철학적인 문제예요. 최근에 그 부동산의 논쟁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집값의 버블이냐, 하락이냐, 폭락이냐, 다시 데드캣 바운딩이냐, 자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담론이죠. 그게 담론이 핵심이었죠. 여러분, 집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균 회귀가 되는 거예요. 평균 회귀.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의 가격만큼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주식이 거품이 끼면 그 회사의 가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균 얘기잖아요. 집도 마찬가지다. 자, 집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우리 구매력으로는 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가격의 조정을 받는 거야. 그런데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또 금리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공급량이 모자르다. 수요가 집중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은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대체로 집값은 우상향하는 특성은 있더라는 거야. 있더라.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우상향하는 특성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희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축의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땅, 그 아주 입지가 좋은 땅은 희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은 일기 신도시 새 아파트에서 자란 세대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두꺼워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강조해드린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오늘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2023년, 2021년, 2020년도부터 한 202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초저금리가 왔어요. 초저금리가 와가지고 자산의 버블이 일어난 거야. 그죠? 자산의 버블이 일어났고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상품화된 거야. 자, 여러분. 초저금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에게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에게? 쉽게 얘기해서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거야. 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거야.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유리한 거야. 자, 구체적으로 부동산 쪽에서 보면은 이 건설사들 초저금리가 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건설사가 유리한 거고, 돈을 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건설사들이. 그동안의 부동산 호황기 시장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자산이 어마어마해. 대표적인 주택 건설 회사 보면은. 그리고 배당도 잘 줘. 배당이 건설사들이 5%, 4%에서 6% 사이 막 준다니까? 건설주도 가지고 있으면. 요즘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은 조금, 올해는 덜 줄 수 있지. 좀 불황이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배당도 많이 줬어. 그만큼 돈을 잘 벌었다. 자, 시행사들.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토지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좋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가 돼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지. 그죠? 자, 이렇게 이 버블 시대에 결국 이 버블 시대를 유도했다라는 것은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돈 많은 기득권, 자본가들이 만든 거야. 자기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더 많이 부풀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 자본가들의 어떤 한 부분이 월가에 있는 자본가들이지, 그지? 나스닥에
성장주들, 빅테크 기업들, 뭐 그런 친구들이,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지. 그죠?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순진하게 보면 안 된다.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 경제가 뭐 폭망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다. 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잖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그게 결국은 서민들을 위해서 푸른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응? 결국은 그런 엄청난 유동성, 풀었던 유동성이 결국 누구한테 다 빨려가냐고. 자, 주식으로 해서 그 빅테크 기업으로 다 빨려 들어갔고, 그리고 그 헤지펀드들에게 다 들어갔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사, 시행사, 토지지주, 다주택자들한테 다 빨려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나온 우리 풍조가 뭐예요? 이 유행했던 말이 벼락 부자가 된 거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벼락 거지가 나온 거야. 그리고 영끌 해서 망했던 사람들이 나온 거야. 자,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은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잖아. 후기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후기로 가고 있는데, 이 후기 시대에는 이 유동성이 얼마나 많아졌냐고. 막 돈을 찍어서 그냥 막 돌리는 시대 아니야. 그거의 어떤 천병이 미국의 달러이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시대야. 자, 그러니까,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뭐 계급론적인 뭐 어떤 뭐 이걸 비판적으로 우리가 시각으로 보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얘기야. 찾아라. 저희 구독자들은 찾으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런 인식이 중요한 거야. 이 자산의 버블 시대에 우리는 와 있구나. 이 중간 지점에 와 있구나. 자, 그게 왜 중간 지점에 아직도 우리가 와 있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안 가지고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리고 무조건적인 집값 폭락을 주장하거나, 그죠? 버블이 꼈으니까 무조건 폭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가 될 수 없다니까. 폭락론에 교주처럼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주 집착해서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정녕, 나는 재산 증시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생태계에서, 이 경제 생태계에서 나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경영을 당하느냐, 경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각자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러잖아. 금수저가 되느냐, 흙수저가 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나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 건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결국은 부동산으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라. 더 이상 욕심 부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부동산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집을 몇 채 뭐 갭 투자 할 수 없잖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몇 채 살 수가 없다니까. 뭐 취득세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금의 구조, 그 다음에 갭 투자라는 게 몇 채씩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주택 한두 개 사놓고 그냥 그건 끝난 거야. 끝난 거라니까, 부동산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으라 이거야. 다른 방법. 제가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을 배우라는 거 아니야.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자 사업을 하시든지,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사업을 하셔서 이런 버블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저는 요즘 그 시장이 이제 이 고분양가에도 청약이 완판이 되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 이런 게 커다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자산 버블 시대의 어떤 흐름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조건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는 거야.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올 들어 9배 상승했다라는 거야. 자, 서울 아파트가 분양가가 10억이 넘어요. 이제 10억이 넘는데 그 10억이 무조건 다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고, 뭐 시멘트 가격만 해도 한 40% 이상 올랐잖아. 뭐 아파트가 시멘트로 짓는 거잖아. 원가가 40%가 올라간 거야. 자, 그럼 뭐 물론 이제 토지 가격도 올라가서 거기에 거품이 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런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5.8대 1 올해 초에 5.8대 1 그 전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5.8대 1 서울의 경쟁률이 올해 1월에서 5월 달까지 경쟁률이 49.8대 1로 나왔다는 거야. 물론 이제 정부의 둔촌주공 살리기, 그죠? 전면 규제 완화도 분명히 어떤 그 기여를 했죠. 그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죠? 너무 근시안적인 그 전면 규제 완화로 분양 시장을 과열로 만들어놨고 분양가를 폭등시킨 것은 분명히 정부의 잘못이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서울에서 가장 분양 경쟁률이 높았던 게 198대 1까지 나왔어.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에서는, 그죠? 이렇게까지 과열된 시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나온 것에는 바로 이런 자산 버블 시대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또 금리가 내린다는 거야. 자, 이 자산 버블 시대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필요 충족 요건이 금리잖아요. 금리 2%대, 그죠? 2%대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마구 집을 산 거야. 대출 받아서. 거기다 집값까지 올라가니까. 금리가 뭐 2%, 1% 되면은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전셋값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좋은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나 집을 싼 금리로 살 수가 있어. 그럼 기존에는 시장 참여자가 10명이었는데 시장 참여자가 따다블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 안 올라가겠냐고? 당연히 올라가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의 변화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근데 또 내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우리 시대의 어떤 핵심 경제 세력, 그죠? 어떤 경제 권력이죠. 권력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죠? 자,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자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주담대 변동 고정 전세 금리,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 전세 금리, 변동 금리, 고정 금리. 자, 맨 하단이 이제 상단은 아직도 뭐 5% 후반대, 6% 초반대예요. 근데 맨 하단이 3%대까지 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 전에 하단이 한 4점 초반대였거든요. 자, 근데 3%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1년 3개월 만에. 자, 이게 또 왜 떨어졌겠냐, 우리가. 왜 떨어졌겠냐. 자, 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결됐잖아. 그지? 종결됐잖아, 이제. 거의 종결되는 분위기로 가잖아. 자,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금이 시중에 남아 돌을 수밖에 없지.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죠? 풍부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싼 이자로 또 빌려주는 거야. 니들도 또 가져가서 집을 사라. 그렇게 뭐랄까요? 이 현금의 흐름이 금리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3%대 금리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고금리 때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죠. 그걸 이제 디레버리징이라고 그랬지. 디레버리징을 한 거야. 뭐 5% 6%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 절약해가지고 은행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데,
다시 이 3%, 4%대 되면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반대로 1년 5개월 만에 처음 앞달보다 불어났다라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또 저금리가 되니까 돈을 가져가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야. 집을. 그리고 전세를 비싼 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4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9 하단이 상단이 6.9 이렇게까지 나오더라는 거야. 하단이 4.9.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실제로 하단까지 적용을 못 받더라도 4% 초반대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20일 전과 비교하니까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된 하단 금리가 0.18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거야. 자, 같은 기간 이런 금리의 지표 금리가 코피스 금리거든요. 자, 코피스 금리도 0.12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3.56에서 3.44 낮아지고 있더라는 거야. 자, 점점 낮아지겠죠. 계속 낮아지는 거야. 자, 금리가 내리면 집값의 하방 압력은 하방 지지는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매수세는 강해지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죠.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의 집값이 2주째 상승이잖아. 그죠? 그러면 당분간은 서울의 집값은 계속 반등권에 들어가는 거야. 자, 5대 은행의 5월 말 가계 대출 잔액이 677조 6천억 원 정도. 자, 4월 달보다 1,431억 원이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야. 금리가 내리니까. 자, 5대 은행 가계 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자,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반등하고 있죠.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특히 세부적으로 보니까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935억 원 늘어났다라는 거야. 자, 23년 2월부터 4월까지 줄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자, 부동산 경기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자, 이렇게 빚을 많이 갖다 쓰는데 이게 결국은 건전하지 않은 거죠. 그죠? 얼마나 건전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또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반기하는 거지. 그죠? 경제를 살리고 건설사를 살리고 경기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올해 그 1분기에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올랐어. 굉장히 극도로 경기 침체지, 0.3이면. 그런데 2022년 그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어. 금리가 하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도 안 쓴 거야. 이자 갚았지.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0.3포인트가 올라간 것은 건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분양이 되잖아, 일단. 그죠? 근데 경기는 살리지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문제라는 거. 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라는 거야. 102.2%. 그러니까 GDP보다 1년의 GDP보다 부채가 더 많다라는 거야. 자, 이게 세계 1등이라는 거야. 심각하죠. 자, 우리는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대출을 받고, 자, 그것을 엄청난 돈을 주택 구입에 투입을 하고, 당연히 이제 우리의 생활의 질은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야. 이건 뭐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평생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집값도 비싸고 분양가는 뭐 이제 서울에서 10억이 넘고, 그리고 외곽으로 가도 수도권으로 가도 한 10억, 11억이 오히려 더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면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오는데, 뭐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오는데 집값은 10억, 11억, 12억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결혼 포기, 그죠? 결혼 포기, 애 낳는 거 포기.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0.74인데 서울은 0.59 뭐 9밖에 안 돼. 0.74도 안 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젊은이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붕괴가 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군대에 올 젊은이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강원도 화천인가 거기에 있는 8사단이 해체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도 이제 사단이 있을 거 아니야. 뭐 1사단, 뭐 8사단, 뭐 몇 사단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단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거야. 사단 하나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휴전선은 코앞인데 군대가 다 없어지니까. 자, 이거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인 거야. 우리가 집값이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집값 올라간다고 펌프질 할 일도 아니야.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는 거라니까. 붕괴되고 있는 거. 참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 정치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잘못하고 있다. 자, 일단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 1800조를 넘어섰다. 자, 이 1800조는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나라에만 숨어있는 빚이 있대. 그게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야. 이건 또 빚으로 안 잡나 보지. 이것도 다 당연히 빚인데. 자,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그게 한 1200조 되나 보죠. 한 3000조가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풀린 돈에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누가 이득을 보겠어? 누가 이득을 보겠냐고? 결국은 집을 많이 팔아먹는 사람, 다주택자가 이득을 보겠죠. 그리고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지. 그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진 자들은, 기득권 세력들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 또 계급투쟁 같이 들리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결국은 이런 그 유동성이 풍부한 버블 시대,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이렇게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겠다. 살겠다. 자, 그렇게 해서 가시면 그냥 벼락거지야. 벼락거지 되는 거야. 자, 제가 그 은퇴를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국민연금 이제 잘 받으시는 분이 한 150 정도 받잖아요. 그죠? 150이면 많이 받는 거라고. 그죠? 국민연금에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뭐 한 250 받지만 뭐 공무원은 뭐 특수한 또 직업이니까 평균 그냥 100에서 150이잖아요. 그러면 은퇴해서 100에서 150을 받아가지고 뭐 은퇴할 나이면 애들도 대학교도 다닐 때야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걔들이라고 지들이 알아서 한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와이프와 내가 100에서 150을 가지고 못 먹고 산다니까. 못 먹고 산다니까. 또 그 돈 가치는 더 떨어졌잖아. 그죠? 못 먹고 산다니까. 옛날에는 그 정도 가격, 그 정도 돈이면 그나마 뭐 입에 풀칠은 하고 먹고 살았어. 근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150 받는 사람, 자기 집이 있어. 자기 집이 있고 150을 받는 사람도 은퇴하고 일자리 찾기에 아주 급급해. 예? 안 찾으면 이거는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냥 150 가지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뭐 애들 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 그렇다니까. 자,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돼. 대비하시라는 거야. 대비하셔라.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버블 시대는 계속 어떤 과잉 유동성 시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물가는. 자, 우리가 그동안 물가가 안 올랐던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저물가를 위해서 기여했던 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중국과의 세계화가 깨졌잖아.
그죠? 이제는 우리는 중물가 고금리 시대, 그죠? 예? 중물가 중금리 시대, 이제 그런 단계로 갔단 말이야. 중금리의 고물가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2%가 1등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등이 홍콩, 태국. 자, 심각하죠? 자, 경제 규모를 윗도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이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건 이제 어떤 그 경제학자,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미국의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앤서니 장,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교수가 2022년 1월에 사회과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한 통화정책과 전세. 자, 전세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어. 이게 요즘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2022년 1월에 얘기한 거야. 전세 치명적 단점은 뭐냐면 금리 제로 때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상승한다는 거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을 이 논문을 미리 봤더라고 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이 전세 사기 사건이.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일 때 제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다 쓰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압구정동이 만약에 뭐 전세가 압구정동이 말고 뭐 반포 레미안이 한 뭐 10억이야. 근데 금리가 제로야. 그럼 나도 10억 빌려가지고 전세 살지. 그죠? 그리고 전세만 사나? 집을 사버리지. 그죠? 전세와 매매가 다 올라가는 거야. 금리가 제로일 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가 1%일 때도 올라가고 2%일 때도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죠?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적고,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갔던 거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또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전세 사기는 또 일어난다는 얘기야. 또 투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엄청난 유동성의 버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대비하셔라. 자, 실제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약 1% 하락할 때 월세 대비 전세가와 월세 대비 주택 가격은, 그러니까 전세가와 주택 가격은 약 60%로 올랐다는 거야. 월세는 안 오르고, 월세는 그렇게 안 오르고 약 60% 올랐다는 거야. 월세 대비 주택 가격, 월세 대비 전세 가격이 60% 올랐다는 거야. 금리가 1% 하락할 때, 자, 그만큼 시장의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BIS의 부동산 가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021년까지 한국의 집값은 17.3% 올랐다라는 거야. 예? 실질적으로는 더 올랐지만 신흥국은 4.3%, 선진국은 15.9%. 자, 다 오른 거야, 결국은 금리 때문에. 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건데, 자, 과잉 유동성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득권들이라는 거야. 기득권들. 그리고 월가의 헤지펀드들, 월가의 금융가들, 세계의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 왜냐면 돈을 확 풀면 그들이 가진 자산에 거품이 끼잖아. 그죠? 그들이 가진 오피스 건물, 그들이 가진 고급 주택, 그들이 가진 주식이 거품이 쫙 끼잖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 고점에 다 팔겠지. 예, 고점에 팔고 그때부터 또 금리를 올리겠지. 그지? 팔아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서민은 그 집을 저금리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죽어나가겠죠. 그러니까 다 투매를 하는 거지.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결국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자, 그렇게 장난질하는 것은 결국은 장난질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것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들, 그리고 기득권들이야. 여러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야. 대비를 하셔라. 함부로 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이런 것을 안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생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세계에서. 자, 안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월급만 받고 그 월급으로 집 하나 사고 뭐 적당히 살아도 여러분들은 중산층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걸 제가 뭐로 비유했냐면, 제 아는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이 150만 원이야. 국민연금이, 그것도 많이 받는 거잖아. 나오니까 집안채와 국민연금 150밖에 없어. 자, 이 사람이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응? 나가야 된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